세상에는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런 순간들이죠. 1941년 겨울, 히틀러는 소련 정복이 확실하다고 믿었고 일본은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말입니다. 영국이 홀로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완전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영연방 국가들이 본국을 도우려 전쟁에 뛰어들었거든요. 이들은 특히 북아프리카 전선과 이탈리아 침공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반대편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 동맹조약을 맺으면서 군사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죠. 소련의 핀란드 침공, 즉 겨울 전쟁은 스탈린에게 쉬운 승부가 될 거라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수준의 굴욕이었죠. 소련군의 전투 능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핀란드를 굴복시킨 뒤 소련은 발트 3국과 루마니아 북부 지역까지 병합하는 확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들은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독일에 협력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자유 프랑스 운동에 합류했거든요. 가봉만이 예외적으로 BC 프랑스 편에 서서 연합군이 군사력으로 점령해야 했습니다. 연합군은 또한 서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인 다카르 항구를 장악하려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죠. 무솔리니는 히틀러의 연이은 승리를 지켜보면서 이탈리아도 영광을 차지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영국령 소말릴란드 공격은 꽤 순조롭게 진행됐죠. 그런데 이집트 침공은 난관에 부딪혔고 그리스 침공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재앙이 됐습니다. 처칠은 이탈리아를 유럽의 약한 고리라고 표현하며 남쪽에서의 작전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영국군을 그리스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히틀러에게는 매우 불안한 신호였습니다. 남쪽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헝가리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삼국 동맹 가입을 강요했죠. 루마니아 역시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독일과의 군사협력을 원했습니다. 삼국 동맹의 진짜 목적은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이 연합군에 합류하는 것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미국 여론은 참전에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940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는 미국 청년들을 유럽 전쟁터로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루즈벨트가 재선에 성공한 뒤 처칠이 참전을 요청했지만 루즈벨트는 직접 참전은 어렵지만 무기와 물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독일 잠수함들이 대서양에서 연합군 보급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천 척의 상선이 격침당했고 미국 선박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독일이 영국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영국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유보트에 맞서기 위해 개선된 레이더, 장거리 항공기, 향상된 호송 전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앨런 튜링과 그의 팀이 독일의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면서 유보트 위협이 점차 줄어들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은 이탈리아군을 이집트에서 완전히 몰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네 라는 분위기로 계속 밀어붙였죠. 히틀러는 마침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가리아와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우리 군대가 그리스로 가는 길을 터주거나 아니면 침공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불가리아는 협력을 택했지만 유고슬라비아는 저항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공동 점령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영국이 그리스 지원을 위해 북아프리카에서 병력을 빼내자 롬멜과 그의 기갑 부대가 영국군을 이집트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로 호주군으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가 토브룩에서 8개월간 포위 상태를 견뎌내면서 독일군의 전략적 항구 점령을 막고 보급선을 차단했죠. 중동에서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영국이 더 이상 진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소련을 봐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었죠. 히틀러는 300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 침공 작전인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스탈린은 이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처칠과 루즈벨트 모두 임박한 공격을 경고했지만 스탈린은 현실을 외면했고 소련은 제대로 대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독일군의 진격은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대규모 포위 작전으로 소련군이 대량 포로가 됐죠. 비아위스토크, 민스크에서 25만 명, 스몰렌스크에서 30만 명, 키예프에서는 무려 7만 명이 포위됐고 벤지마와 브얀스크에서도 비슷한 참사가 반복됐습니다. 레닌그라드는 거의 900일간 포위 공격을 받으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러시아 정복은 히틀러의 핵심 이념적 목표였고 슬라브 민족에 대한 그의 증오가 폭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동부 전선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극도로 잔인한 경험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이제 모스크바 코앞까지 진격했고 승부가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바로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 겁니다. 히틀러는 소련이 겨울 전에 항복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소련군은 계속 저항했습니다. 지휘관들이 겨울 동안 방어선을 구축하고 봄을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히틀러는 안 된다, 계속 진격하라고 고집했죠. 히틀러는 수백만 명의 병사들에게 겨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스탈린이 시베리아에서 극한 추위에 특별히 훈련된 부대를 불러왔고 독일군은 이들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놀라운 승리를 본 일본은 승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전쟁은 교착 상태였지만 일본은 영향력을 확장하고 중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동남아시아가 미국과 영국의 식민지로 가득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침공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함대를 먼저 파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에 기습 공격을 가해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동시에 동남아시아의 영국 식민지들도 공격했죠. 루즈벨트는 일본에 선전포고할 수밖에 없었고 처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주만 공격은 일본의 대승으로 보였지만 중요한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소나 연료 저장 시설, 잠수함 기지는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 일본군은 침공을 시작했고 괌, 길버트 제도, 웨이크 섬, 홍콩, 필리핀을 차례로 점령했습니다. 태국을 압박해 말레이시아를 통과할 수 있게 하고 싱가포르, 북보르네오, 네덜란드령 동인도, 뉴기니, 솔로몬 제도까지 손에 넣었죠. 겨울이 끝나자 히틀러는 다시 동쪽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남쪽에 집중하기로 했죠. 계획은 코카서스 지역에서 소련군을 차단하고 석유가 풍부한 그 지역을 정복해 모든 석유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쉽게 북쪽으로 진격하자 히틀러는 놀라면서 제4기갑군을 남쪽으로 재배치했고 제6군 단독으로 포위 작전을 완수하게 했습니다.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를 맹렬히 방어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벌어진 전투는 전쟁 중 가장 치열한 것 중 하나였고 소련은 5개월 동안 독일의 진격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의 처절한 전투는 소중한 시간을 벌어줬죠. 독일이 1년 전 침공을 시작했을 때 소련은 공장들을 동쪽으로 이전시켰고 이 공장들에서 무수한 전차와 항공기를 생산해 소련군을 재무장시켰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자 스탈린은 도시 주변에 새롭게 강화된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히틀러가 써왔던 포위 전술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6군을 포위하기 시작했죠. 히틀러의 지휘관들이 후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했지만 히틀러는 안 된다, 그 자리를 사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제6군 전체가 포위된 채 항복해야 했고 완전한 제공권을 확보한 소련군이 서쪽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역시 빠른 성공이 뒤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미드웨이 섬 점령을 시도했지만 미 해군이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항공모함들이 격침당했고 많은 숙련된 조종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이 전투로 입은 타격에서 일본 해군은 결코 회복할 수 없었죠. 히틀러의 다른 전선들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본격 참전하면서 연합군은 독일 도시들을 파괴적인 수준으로 폭격했고 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이 롬메를 밀어냈습니다. 몇 차례 공방전 끝에
엘 알라메인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고 서쪽에서 미영 연합군이 몰려오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군은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축 세력이 물러나자 연합군은 다음 행동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처칠은 여전히 남쪽에서의 공격을 선호했고 미국은 프랑스 북부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 침공을 원했죠. 연합군은 시칠리아에 성공적으로 상륙해 북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폭격도 감행했고요. 전쟁이 본토로 확산되자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더 이상 전쟁에 관심이 없었고 무솔리니는 갑자기 인기를 잃었습니다. 파시스트 대평의회에서 축출당하며 권력에서 물러났고 이탈리아는 즉시 항복 협상을 시작했죠. 연합군은 이탈리아를 통해 독일군과 계속 싸웠지만 겨울이 찾아오면서 진흙과 함께 모든 것이 느려졌죠. 이제 우리 방식으로 해봅시다 라고 미국인들이 말했습니다. 독일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고 수백만 명의 연합군이 영국에 집결했습니다. 독일군은 연합군의 침공이 있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어디서 올지 몰랐습니다. 연합군의 기만작전 덕분에 칼레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노르망디가 목표였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의 신중한 계획하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침공이 거의 시작될 준비를 마쳤는데 한 가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모든 사람이 좋은 날씨를 기다리며 대기했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6월 5일 밤 1000대가 넘는 폭격기가 출격해 해안 방어선을 공격했습니다. 낙하산 부대가 투입되어 방해 공작을 펼치고 독일 증원군이 해변에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다리들을 점령했죠. 이른 아침 대규모 상륙이 시작됐습니다. 연합군 전함들이 독일 요새에 집중 포격을 가한 뒤 상륙 작전이 개시됐죠. 유타와 오마하 해변의 미군, 골드와 소드 해변의 영군, 주노 해변의 캐나다군이 상륙했습니다. 특히 오마하 해변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연합군은 해변 확보에 성공했고 상륙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들은 내륙으로 진격해 셰르부르 항구와 캉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미군은 남쪽으로 이동해 브르타뉴를 점령했고 독일군에게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북쪽의 영국군과 캐나다군, 남쪽의 미군이 독일 제7군을 포위망에 가두는데 성공했거든요. 8월에는 연합군이 프랑스 남부에도 거의 저항 없이 상륙했는데 해변에서 발견한 건 샴페인을 나누어주는 프랑스인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파리가 해방됐고 독일군은 프랑스에서 완전히 쫓겨났으며 연합군이 벨기에에 입성했죠. 극동에서는 연합군이 버마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미국은 태평양에서 두 가지 공세를 펼쳤습니다. 남쪽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해방을 위한 공격을 지휘했고 니미츠 장군은 잔혹한 섬 점령 작전을 담당했습니다. 미군은 작고 견고하게 방어된 섬들에서 연이어 힘든 상륙전을 치러야 했지만 일본 본토를 향해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전투에서 죽는 것이 최고의 영예이고 항복하는 것이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맹렬히 저항했고 미군이 본토에 가까워질수록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죠. 연합군에게도 몇 차례 좌절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해방 시도가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진전을 보이고 있었고 이제 독일의 산업지대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히틀러의 건강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자 그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황을 뒤바꿔야 한다. 내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다. 몇 년 전 아르덴을 통과해 전격전을 펼쳤던 걸 기억하나? 벨기에에서 연합군을 포위했었지? 똑같은 일을 다시 해보겠다 라고 히틀러가 말했죠. 독일의 마지막 예비 전력과 자원을 모두 투입해 꽤 인상적인 기습 공격을 해냈고 바스토뉴에 주둔하던 미군 일부를 포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군이 포위된 미군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전멸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지휘관에게 전달됐을 때 그가 물었죠. 그들이 항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항복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리고 공식 답변으로 너츠, 말도 안 돼를 보냈습니다. 패튼 장군의 제3군이 남서쪽에서 포위를 뚫는 데 성공했고 독일군은 결국 밀려났습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시도는 실패했고 독일군은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했죠.
연합군이 양쪽에서 독일로 진입했고 소련은 바르샤바를 점령한 뒤 베를린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히틀러는 벙커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았고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위대한 독일 제국의 꿈과 함께 히틀러도 최후를 맞았습니다. 추축국 중 두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미국은 일본 본토 침공 전 마지막 섬인 오키나와 공격을 시작했죠. 절망한 일본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미군 함선에 가미카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끔찍한 전투로 고통받았지만 2달 후 섬은 함락됐습니다. 이제 연합군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 본토에 대한 파괴적인 침공을 계속하거나 즉시 항복을 강요할 다른 방법을 찾거나 말이죠. 7월 뉴멕시코에서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고 파괴적인 신무기가 사용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소련이 점령한 영토들을 해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점령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죠. 8월 6일 히로시마에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도시들이 폐허가 됐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비극이었죠. 하지만 연합군의 주요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9월 천황은 전쟁 상황이 반드시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6년간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죠. 연합군은 8년간 일본을 점령했습니다. 천황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메가더 장군은 특별한 사진을 일본 언론에 공개하도록 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그들의 천황이 신성하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분할 점령했고 1949년 서방 연합국들이 서독으로 통합했죠. 제2차 세계대전은 1차 대전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매우 다른 두 이념을 가진 두 초강대국이 승리하게 됐고 이들 사이의 긴장은 새로운 종류의 전쟁, 매우 차가운 전쟁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